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17일 밤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번거로우시지만은 제가 이제 80만의 구독자를 모시는 큰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빨리 100만이 가가지고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성공할 수 있는 여론 기반을 만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기여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요, 주변 분들, 특히 젊으신 이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젊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국가 안보와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국격에 맞는 방송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제가 배운 지식 별거 아니지만은요, 제가 쌓아온 지식 그리고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이 자손들에게 소개했을 때 전혀 비판받지 않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 젊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구독자로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여러분들의 2세들한테요, 많은 구독을 권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 있는 사저 입주가 굉장히 임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달 중으로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이제 퇴원해서 입주가 분명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 주민들이 환영하는 조치를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또 이 친박 핵심 중에 한 명인 기재부 장관했던 최경환 장관이 드디어 가석방돼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서 차담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종찬 원장이 인수위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귀중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조언을 내놨어요.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내놨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이 권성동 의원이 본격적으로 김호수를 지금 현재 내가 제대로 지금 수사해 왔냐, 정치 수사에 앞장서 왔느냐, 그러면서 무슨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하냐, 빨리 물러나라. 그야말로 총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은 당신이 한 일은 역사의 앞에 국민들의 영원한 평가를 받게 되니 그 무서워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구 달성에 있는 사저, 이 주민등록 등록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 물품까지 전부 최근에 트럭 7대가 말하자면 전부 다 이사측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만 하면 이제 완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달성 군에 있는 지지자들, 특히 왜냐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에서 보궐선거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시작했잖아요. 98년도에. 자, 그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함께하고 있는 달성맨 1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 정도의, 그러니까 친박근혜 인사들이죠. 그야말로 동네 주민들, 이런 분들이요, 달성 환영단을 최근에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저에 이것저것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 있는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저 앞에 엽서함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 엽서함은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엽서함에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지금 공개했어요. 처음으로 개봉해서 공개했는데, 보니까 자필로 쓴 편지 3통이 있고, 그리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글을 적은 엽서가 무려 800여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한 권 들어가 있는데, 황벽산의 메아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또 현찰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지폐 10장, 그러니까 현찰 1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엽서함은 이 방문객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달성 환영단이 지난 9일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엽서 이 함에는요, 박근혜 대통령님께 응원의 마음을 전하세요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엽서함 바로 옆에 이 비치된 우편 엽서에는 늘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다사업 번영 회장이 곽병천 회장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 엽서함에 들어있는 글들을 대충 보니까 대부분의 편안한 정착 그리고 건강 기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저에 들어오신 뒤에는 뭔가 마음이 안정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 환영단은 당연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동네 주민 한 10여 명으로 돼 있는데 98년도 보궐선거 당선 때부터 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왔고 달성에 오시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좀 해드리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 퇴원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 병원 측하고 논의를 거친 뒤에 구체적인 사저 입주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박 핵심 인물, 이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그야말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한 1억 원을 받았다. 14년도에 이 혐의로요 18년 1월에 구속이 돼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바로 오늘 가석방 조치가 됐습니다. 가석방 될 때는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고 경기 안양교도소 정문으로 걸어서 나왔고요. 노타의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경환 전 부총리 지지자들이요. 안양교도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다가 꽃다발을 드리고 그리고 악수하고 또 인사를 많이 나왔고요. 이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도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송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부터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어느 분인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DJ 정부 때요, 인수위원장을 한 분이 바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에요. DJ 정부 출범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수위를 경험해 본 분의 이런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경험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좋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특강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아일보하고요 지난 14일 날 우당기념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보도는요 지난 15일 날 보도가 됐어요. 윤석열 시대 새 대통령에 바란다. 그러면서 이종찬 전 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요. 이종찬 원장님의 경우에 쭉 얘기를 보면 우선 이 선거 때야 기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정책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돋궈야 된다. 즉 설득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점령군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입은 봉하고 눈과 귀만 열어놔라. 굉장히 귀중한 딱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72석의 야당이 있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겸손하라. 그리고 민주당에도 양심적이고 존경할 만한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요. 인수위 꾸리는 과정에서 논공행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인수위가 산으로 간다.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수위 구성 이제 24명 전부 다 구성이 됐는데요. 인수위 분석은 제가 별도로 또 한 편의 방송을 편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이 마이크 없이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오픈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그리고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명으로나 늘어났는데 이거 좀 줄여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는요 인수위를 두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역대 미국 정권을 보면 아버지 부시 때하고 오바마 정부 때 인수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당시 부시 정부 인수위의 경우에는 파월 전 장관, 그 다음에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이런 진영을 잘 짜서 인수위를 구성했고 인수위 멤버들이 내각으로 옮겨가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서 성공했다. 이런
아주 이 성공 사례를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경우에는 내각을 염두에 두고 끓이는 게 좋다. 선거 때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정책으로 실천하는 과제를 인수위가 맡아야 된다. 그 우선순위들을 인수위가 잘 추려서 행정부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료들도 인수위 구성원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당선인이 폐기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산업부 관료들에게 탈원전을 왜 하냐라고 윽박 지르면 안 된다. 점령군의 자세가 되면 안 되고 그 입법 과정을 차근차근 듣고 보완하고 고칠 점을 말하고 설득해야 되고 물론 나도 이걸 당시 인수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 잘 안 지켜지더라. 이렇게 과거 경험을 털어놨는데요. 저도 뭐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뭐 인수위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요. 정말 인수위가요. 점령군 자세로 고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반성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안철수 위원장도요. 일성이 점령군 하면 안 된다. 겸손, 책임 이런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겸손, 소통, 책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안철수 위원장이 첫 입장 발표에서 강조했는데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과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이제 공동정부로 출범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DJ의 인수위원은 새정치국민회의하고 JP에 그 다음에 DJ하고 DJ의 그러니까 새정치국민회의하고 JP의 자유민주연합 각각 12명씩 배분해서 정책연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것이기 때문에 50대 50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여기에 공동정부의 한 축인 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나보다는 입장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요. 안철수 위원장을 인선한 거 이거는 아주 잘한 일이고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이다. 공동정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고 단일화 협상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조기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킨 것이고 자연스럽게 신뢰성이 상당히 올라가게 됐다. 그리고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너무 장관 수가 많고 국무회의에서 마이크를 안 쓰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이 원탁에 앉아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 문제 바로 뭐냐? 장관 임명장을 보면 임국무위원, 명기재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무위원이 먼저라는 말이다. 한데 지금 국무회의를 보면 하지만 지금 국무회의는 부처 보고회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혀 토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장관이 다른 부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을 아주 있어야 한다. 캐비넷이라는 자리는 내 부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의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토론도 없이 예스맨들만 모인 게 무슨 국회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통화일보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는 토론해야 돼.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무슨 뭐 책임 총리되다 뭐다 해서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말고 국무회의 하나만 제대로 운영해도 된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 사이에도요. 국무위원 사이에도 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전속 장관인데 다른 장관들 당신 일 아니잖아. 끼지 마. 이런 식의 토론 배제 이 문화가 빨리 혁파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대한민국 정치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제도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적기만 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정부 공무원들 회의체가 그냥 윗사람 얘기하면 밑에 사람은 적기만 해. 그러니까 국무회의 가더라도 그냥 다른 장관 얘기하면 이건 내 소관 아니야. 딱 문 닫고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정치 문화 전반을 만약에 국무회의가 이렇게 오픈 이 디베이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국정 전반이 굉장히 활력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가 접촉도 장관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장관들이 국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하고도 접촉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얘기하면 뭐 기재부 얘기만 합니까? 산업부 얘기도 하고 뭐 문화부 얘기도 하고 무슨 체육부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제대로 꽃피우게 할 수 있는 중요 자리가 바로 이 캐비넷 회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종찬 국정원장님의 이러한 말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을 평소에 보면 대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격식에 맞춰서 국무회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장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주시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뭐 김대중 정부에서도 검토했는데 지금 청와대는 일상적인 삶과 동떨어진 왕궁이다. 구조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고 있고 대통령이 재킷을 벗고 셔츠 바람으로 비서진의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돼가나 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예. 그리고요, 왜 그러면 DJ 때는 성사가 안 됐느냐? 그러니까요, 바로 안보 문제 때문이었다. 유사시 지하벙커를 활용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청와대를 못 옮겼지만 그 뒤로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 윤석열 당선인 측도 보완을 했을 것이고 해결이 됐으니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지하벙커라든가 이 안보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 청와대 옮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선 뭐 이 통신 시설 자체도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이 관련 ICT 기술도 우리 국내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보안 시설과 이 장비, 그리고 이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이제 보완할 수 있을 게 아니겠느냐.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 겸손하라. 정말 겸손하라. 왜냐하면 172석의 야당이 있고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겸손하지 않으면 완전히 실패한다. 그리고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초심으로 계속 가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인수위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요, 준비해온 수첩을 꺼내면서 소개를 했어요. 뭐냐? 과거 클린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해서 실패를 겪었던 인사가 정리한 내용인데 이 세 가지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겸손하게 행정부 의견을 경청하라. 둘째, 이게 말하자면 점령군이 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냐? 공무원의 아주 풍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들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큰 정책을 내세워서 으스대지 말고 실무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큰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큰 정책, 작은 정책, 단기 정책, 중장기 정책 고루고루 다 섭렵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정책에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강조한 것 같고, 세 번째는요, 로비스트 이권단체들이 인수위에 끼어들 여지를 두지 마라.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선인이 윤석열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한 분은 과학자 출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결론이 뭐냐? 이게 깨끗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의 이권 단체들이 끼어들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이 김호수 총장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반년 넘게 대장동 수사 이거 안 한 거, 이거는 직무유기한 거다. 그래서 떠나라.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또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라. 내가 아는 김호수 검사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올곧게 수사해 왔던 그를 기억한다. 네, 그를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대검 국감장에서 이 과거 그를 기해하며 국민적 의혹이 큰 대장동, 백현동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했고 철저히 수사하겠으니 믿어달라라고 했는데 반년 넘게 보니까 지금 김호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3분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몸통 찾으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다. 그러니까요, 몸통을 찾는 노력 안 했다는 얘기는 왜 이재명 수사 아예 깔아뭉개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던 검찰총장이 지금 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진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총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업적에 대한 국민과 후배들의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을 명심해 달라. 그러면서요, 며칠 전 김호수 총장에 대한 본인의 발언,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직무 수행을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게 과거의 올곧은 검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15일 날 이틀 전에도 말이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라면서 사퇴를 압박한 바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재당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 없다.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딱 그 다음날 김호수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즉 나는 임기는 끝까지 간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일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김호수 입장 밝혀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호수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일이 오리라고 왜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바보 아닌데. 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왔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코드 수사로 일관한 이 김호수 입장을 지지할 국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